중국 불법 어선들이 최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실탄 사격을 받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북 소식통 데일리 NK에 의하면 지난 8월 중국 어선이 황해남도 해주시와 옹진군 부근 북한 서해 앞바다를 돌며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북한 경비정이 총알 공격을 쏟아 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선단을 이뤄 고기잡이에 나서는데, 당시에도 10척의 어선이 모여 함께 조업하던 중 한 척이 단속에 나선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총알 공격이 날아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어부 3명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뇌물을 받기 위해 위협만 할 뿐이었다, 경고 사격을 하다 총탄이 배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실제 사람에게 총을 쏴 사망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아나무인격으로 남의 나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싹쓸이하며 마차를 빚어오던 중국이라도 북한이 세게 나오니 꼬랑지를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북한 경비정의 총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어선은 함께 선단을 이루고 있던 다른 중국 어선이 견인해 갔으며, 중국 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도 인식이 좋지 않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맞닿은 라오닝성 단동 앞바다로의 어선 출항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다에 나가지 못한 북한 군대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더욱 포악해지고 있다며 해적질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있어 중국인들도 무서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중국의 불법 조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등의 매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중앙에서 내각과 인민무력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에게 전문 고기잡이용 어선 1만 척을 내년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국의 어선들이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며 중국 어선들의 수역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 분노해 전문 어선 확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중앙당국이 발빠르게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북한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북한을 떠난 불법 어선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3년간 우리 서해안 지역에서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집계된 서해안 불법 중국 어선 납포 퇴거 건수는 모두 6,54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94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봉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 조업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불법 조업을 단속할 때 해경이 아닌 해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페페TV에서 입수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 결과, 해군에서는 본래 경찰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국가 안보 관련 역할의 경우에도 해양 안보의 개념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해양법 협약과 관련 국내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해군의 법 집행 권한의 근거가 긍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어선들의 해군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총알 세례로 중국 불법 어선들이 덜덜 떨며 북한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에서도 과거 중국이 한국의 영해로 넘어와 불법 조업하다 공용화기로 두들겨 맞은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중국 어선들은 선단을 잃어 과거도 서쪽 바다 각종 어종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출몰했습니다. 서해 해양경찰청은 서해 중구 해상을 순찰하던 경비정 4척을 긴급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함정은 곧바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여섯 척씩 짝을 이룬 어선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선 중 일부는 쇠창살을 달았으며 대부분 이름이 지워져 있는 무허가 선박이었습니다. 쇠창살까지 달고 다닌다는 것은 해경이랑 붙을 각오로 조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경 측은 경고방송으로 시작해 비살상 무기로 단속 강도를 높여가자 어선 6척이 1500톤 함정으로 달려들며 맞대응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열받은 경비함정은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 개인화기 K2 소총 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 스펀지탄 등 모두 249발을 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신안군 황금어장으로 쳐들어온 중국 어선들은 철망과 쇠꼬챙이, 손도끼를 두른 채 검문검색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해경이 2척을 납포하자 주변에 있던 배들이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고의로 충돌한 것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헬기까지 동원해 대응하면서 납포 과정에서 M60 기관총 450발과 개인화기 K2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에 중국 불법 어선만 330척에 달하다 보니 해경 측에서도 외교당국과 해군 측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경찰청 최고령 함장 전문공 경장은 밤낮 없이 출몰하는 불법 어선들 때문에 해경 대원들의 피로도는 훨씬 심해졌다. 중국 불법 어선 근절을 위해서는 외교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정부 측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경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불법 조업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중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 중국 선박들이 하루에도 몇백 척씩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자 인도네시아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처가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의 수호신으로 불린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납포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500여 척을 침몰시켜 인도네시아 바다의 소여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수시 장관은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부터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도네시아 바다를 지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 총 500척을 수장시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운 그녀는 임명 초기 때만 해도 장관직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지만 임기를 지켜낸 것은 물론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1기 정부 장관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한 결과 수시 장관이 응답자 중 91.95%로부터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인도네시아와 같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또 한 번 일본에 독점적으로 의존하던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즐거운 소식과 SK하이닉스의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일진 머터리얼즈가 국내 최초로 1.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본 기업 미쯔이가 독점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미쯔이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극박은 전자, IT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동박 중에서 가장 얇은 제품인데요. 두께가 가장 얇은 제품인 만큼 제조 공정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은 일본의 미쯔이사만 해당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을 제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초극박은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제품들이 해가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소형화, 고집적화되고 있고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해당 제품의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내나 일본을 제외한 해외 기업들에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서 일본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죠. 일진 머터리얼즈 측은 지난 2006년 초극박 제품 개발에 처음으로 성공했었고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인증을 받았으며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진 머터리얼즈는 국내의 대표적인 동박 업체죠. 동박은 커퍼 포일, 단어 자체가 구리, 방막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쇄 회로 기판, 이 PCB 기판 등의 필수 소재로 많이 이용이 되었고 현재는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나 그 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진 머터리얼즈뿐만 아니라 SK 넥실리스나 두산 소루스 등의 국내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SK가 투자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진 중국의 왓슨 등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반도체 초극박에 인증, 양산에 성공한 회사는 그동안 일본의 미찌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동박 업계에서 이 초극박은 궁극의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정, 일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좋은 성과를 냈고 추후 일본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낸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는 제외가 되었고 인텔의 SSD, 낸드 단품, 웨이퍼, 그리고 중국의 다렌 생산시설 전체가 그 인수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매각 대금은 10조 3천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간 일본 키옥시아에 4조 원에 육박하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장 큰 규모의 빅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SK 하이닉스와 인텔 둘 다에게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인텔의 점유율을 더하면 키옥시아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점유율 2위로 올라서고 그간 D램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업 구조, 대략 D램과 낸드가 8대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인수를 통해서 6대4 정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핵심은 SSD 사업이죠. SSD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시장 초기에는 인텔의 제품이 주축을 이뤘었고 SSD에서도 인텔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SD에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특히 컨트롤러, 이 솔루션 부분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를 보강할 만한 훌륭한 딜이라는 해석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해당 인수를 굉장히 환영하는 눈치가 많습니다. 중국 왕이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다렌에 위치한 생산 공장 건설에 3년간 3조 원을 투자했었지만 눈에 띄는 수익을 얻어가지 못했고 현재 인텔은 주력 분야인 CPU에서 경쟁 업체인 AMD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메인 파트인 CPU에 집중하고 당장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딜을 시행한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중국 다렌 공장 인수는 중국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평을 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중국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2017년 33%에서 2019년 46%로 증가세에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에 D램 생산 공장을 갖고 있죠. 거기에 다렌 공장을 인수하면서 낸드 제품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다렌 공장에서는 64단, 96단 낸드 제품이 주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략 웨이퍼 기준 월 8만 장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다렌 공장은 2010년부터 가동된 조금은 오래된
이 시설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인텔의 낸드 메모리 생산 방식이 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조금 구형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CTF 방식과 다른데 이 기본적으로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베이스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는 실리콘에 전하를 저장하고 CTF는 절연체에 전하를 저장시키는데요. 이 10나노 이하에서 셀 간 간섭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과 생산성을 더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량 메모리로서의 확장성은 CTF가 더 우위에 있던 것이죠. 반면에 플로팅 게이트 방식은 오래 사용해왔던 어느 정도의 검증된 방법이다 보니 조금 더 안전하고 원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인수한 다른 공장의 경우에는 이 플로팅 게이트를 활용해서 낸드 제품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써왔던 CTF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오히려 플로팅 게이트와 이 CTF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것이고 플로팅 게이트를 적절히 공정에 섞을 경우에 오히려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 개선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로 인해서 중국 내 투자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자립화, 이 반도체 굵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죠. 특히 D램보다 기술 난이도가 낮은 이 낸드 메모리의 생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쯔강 메모리는 실제로 지난 4월 이 128단 낸드 제품 샘플을 공개한 바 있었고 올해 말에 양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미국은 이미 화웨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고 그 다음 타겟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메모리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 양쯔강 메모리도 여기에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죠.